안녕하세요, 장사의 법칙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굉장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텐데 장르는 자기계발서입니다. 저는 장사 관련 책들도 종종 읽어보는데 특히 장사 관련 책만큼은 돈 주고 읽기 아까운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저분이 장사를 해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 1편 영상 내용 중에 이제 책을 너무 믿지 말라고 했을 뿐 저 또한 다양한 책을 읽고는 있습니다. 제가 좋은 정보나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책들을 읽으면 꼭 지인들에게 알려주거나 직접 여러 권 구입해서 나눠주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크릿 같은 책을 읽었을 때 책 5권을 사가지고 지인들한테 돌렸어요. 꿈꾸는 다락방을 읽었을 때도 5권인가 7권인가 사서 돌렸고요. 물론 이런 책들의 내용을 저는 다 믿진 않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같은 경우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대전제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름다운 승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생생하게 꿈을 꾸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꿈이 이루어진다라든지. 근데 이 책은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생생하게 꿈만 꾸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책입니다. 시크릿도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와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약간 이 종교적인 냄새도 조금 나고 두 책이 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도 이 두 책은 미래의 내 모습을 한번 구체화 시켜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두 권 다 아직 접하지 못하셨다면 한 권 정도는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책은 사실 정식으로 출판이 된 책이 아닙니다. 제목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이고요. 세이노님이 20여 년 전 동아일보에 부자 아빠 만들기로 기고했던 글들과 그 후 인터넷 카페에 이제 추가로 올리셨던 글들을 이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제본한 책입니다. 그때 당시 수백억 원의 자산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는 수천억 원의 재산을 모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산을 떠나서 정말 너무나 대단한 분이어서 지인들에게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유일하게 10권을 샀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시크릿이나 꿈꾸는 다락방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책조차도 선물을 해주면 고맙다는 인사는 받아요. 선물이니까. 근데 제 가슴 벅참을 이해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 책 10권을 전부 다 선물해줬는데 단 한 명도 끝까지 정독을 했다거나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 말해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 뒤로는 같은 책을 한 권 이상 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유튜브니까 몇몇 분들은 공감하리라고 믿으면서 책의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볼 건데, 세이노님과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 메일도 여러 차례 드렸고 항상 깊이 있는 답변도 받곤 했습니다. 정말 쌍욕도 거침없이 하시고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직선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제 사실 그분의 뭐 인생 철학까지 담고 싶진 않고 뭐 저의 능력 또한 뭐 따라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제 영상이 장사의 법칙인 만큼 이분의 장사나 사업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세이노님의 성향을 좀 엿볼 수 있는 글들을 짜깁기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이노는 누구인가? 미 8군 내 대학 분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하였고 입시 영어학원, 번역업, 의료업, 정보 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등에 손대면서 사업, 부동산, 증권 등으로 수백억 대의 재산을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이룩하였다. 필명 세이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는 뜻이다. 세이노의 부자 아빠 만들기, 내가 신문에 글을 쓰는 이유 편입니다. 나는 왜 신문에 기고하나? 10여 년 전부터 직원 교육용으로 써놓았던 메모들이 정리돼 동아일보에 벌써 7개월째 실리고 있다. 부자 아빠 만들기라는 제목이지만 나는 재테크 상담가는 아니며 그런 일을 할 생각도 없다. 나는 그저 일과 사업과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일 뿐이다. 인세를 받고자 글을 쓰는 것도 아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다. 만일 그랬다면 TV에 얼굴을 내밀고 실명을 사용했을 것이다. 나는 프라이버시가 주는 자유로움이 더 좋다. 나는 대단한 애국자도 아니고 검소하지도 않으며 사는 모습이 이른바 국민 정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런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치열한 실전을 치러온 경험자로서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것도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믿으며 내게는 큰 기쁨이다. 외환위기가 왔던 97년 말 일부 사람들이 나 같은 외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보인 적대적 언행에 대해 느꼈던 답답한 마음을 글을 통해 해소하려는 욕심도 있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가짐부터 가다듬을 것을 권유한다. 그 어떤 재테크보다도 먼저 자신의 삶과 세상을 직시해야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에게서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나 희망찬 덕담 혹은 재미를 기대하면 안 된다. 내 글은 차갑고 싸늘한 내용들이고 독자의 삶을 찌르려는 바늘이다. 그 바늘에 찔려 독자들이 피와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내가 말하는 재테크가 도움을 줄 것이다. 때문에 나는 독자들이 나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글의 내용에만 관심을 갖기 바란다. 나의 글은 이 정글 같은 사회와 돈과 일과 사람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며 냉혹한 묘사이기 때문이다. 판단은 독자에게 달려있으나 독자를 논쟁에 초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의 필명 세이노가 일본어가 아니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상식에 대하여 노라고 말하라는 뜻임을 알기 바란다. 언론 매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나의 생각을 그대로 쏟아내지 못하는 아쉬움도 종종 느낀다. 격려해주시는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편. 그렇게나 세상을 욕하고 가르침을 줄곧 뱉었지만 정작 나 자신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언제나 눈이 시뻘겋게 일확천금만을 노리며 한탕할 기회만 노렸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꿈틀거리기만 했다. 카프카의 변신의 벌레처럼 나는 먹고 싸고 먹고 싸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었으며 내일은 다시 어제였다. 조그마한 차이도 없었다.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내가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나는 혐오스러운 나의 삶이 너무나도 한심하였고 끝내는 저주스러웠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분노하였다. 나는 5월의 찬란한 햇살 밑에서 향긋한 꽃내음을 그대로 들이마시며 어깨를 펴고 살고 싶었다. 만일 당신이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것들에 현혹되어 채팅, 게임, 공짜 사이트, 복권, 유명 브랜드 상품, TV, 술, 도박, 경마 등 일확천금과 한탕주의 망상에만 몽롱하게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이다. 그렇게 삶에 질질 끌려다니며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이여, 이제는 그 삶을 정면에서 바라보아라. 비겁하게 외면하지 말라. 그 삶이 자랑스러운가? 이제는 그 삶에 대해 분노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삶에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지 마라. 명심해라. 당신이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현재의 당신의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노라고 말하라.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 당신이 주인이다. 돈독이 들어야 부자가 되는 줄 아는가? 투자 기법을 몰라서 부자가 못 되는 줄 아는가? 절대 아니다.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꿈 깨라. 쇠고랑을 찰 기회만 있을 뿐이다. 인터넷에서 광고만 보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여, 메일만 보내면 수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떠드는 자들이여, 편안하게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자들이여, 평생 가난의 괴로운 숯불이 이마 위에 올려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한시라도 빨리 그 허황된 몽상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 없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물론 나에게서 실전 투자 기법을 배우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부터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신을 한심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독설을 퍼붓는 사람이다. 자기 삶이 노예가 되어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자, 다음은 돈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다 편. 돈이 제공되는 기회는 이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증폭되고 확장될 수 있다. 1억 원이 생기면 좋겠다는 공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1억 원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먼저 축적돼야 한다. 돈이 생기고 난 뒤 활용법을 배우면 되지 하는 자세는 멸망에 이르는 것과 같다. 예컨대 어느 날 1억 원이 하늘에서 당신 앞으로 뚝 떨어졌다고 치자. 당신은 일단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테니 1억 원을 금융기관에 맡길 것이다. 하지만 어느 금융기관에 맡길 것인가,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이 어디인지, 어느 곳이 믿을 만한지도 모른다. 카페 한 곳을 계약하고 싶어도 임대차 계약서의 맹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부동산 중개소의 말에만 귀 기울일 것이다. 막상 카페를 시작한다고 해도 식품위생법을 전혀 모를 것이고 실내 장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재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까맣게 모른다.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모르므로 가게 운영과 관련된 세무관계도 맹문이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가? 어느 사업이든지 출발점에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데
종잣돈을 남에게 맡겨놓고 뭘 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 1년 뒤에 1억 원이 반토막이 될 가능성은 99%나 된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식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바꾸어 생각한다. 돈을 꿈꾸지 말라.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을 먼저 갖춰라. 돈이 아니라 그 지식이 기회를 준다는 점을 잊지 말라. 자, 여러분들은 혹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새로 오픈한 많은 가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가게들이 어라? 저 자리에 저 컨셉이 먹힐까? 혹은 이제 저 자리에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저 가게에 6개월 넘기기 힘들겠는데?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끔은 예외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런 느낌들이 대부분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세이노님의 말씀처럼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다음은 젊은이여 야망을 갖지 말라.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영어 문구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야망을 품었다고 또는 꿈을 가졌다고 성공한 사람을 나는 주변에서 한 명도 보지 못했다. 필요한 것은 야망이나 꿈이 아니다. 야망이나 꿈은 너무 막연하다. 너무 원대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면 워낙 거리가 멀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인 목표의식이다. 가까운 장래에 이룰 수 있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빌 게이츠가 허름한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무슨 거창한 꿈이 있었을까? 국내 재벌들이 사업 초기에 뜨거운 야망에 불탔었을까? 내 생각에는 아니다. 그저 아주 가까운 미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목표를 1,000만 원 모으는 것으로 정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 저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그에 따른 행동도 이어진다. 저축을 하게 되고 곧 목돈을 주니 부자의 길로 접어드는 첫 단계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인 목표의식이다. 당신의 모든 목표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정해야 한다. 가까운 장래에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꿈으로 가는 첫 계단이다. 사실 원대한 꿈을 가져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 가게가 월 매출 1억 이상의 대박 매장이 되겠다. 이런 큰 꿈을 세웠으면 지금 현재보다 더 맛있어야 되고 홍보 전략도 새로 세워야 되고 서비스 정신도 새로 무장을 해야 되겠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부적으로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원대한 꿈을 꾸고 이제 역순으로 내려와도 이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의식이 생기게는 됩니다. 사실 세이노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큰 꿈을 목표로 세우고 어떡하지? 하고 한숨만 쉬지 말고 네가 진짜 지금 당장에 실행할 수 있는 것들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된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성실만으로는 안 된다. 어떻게 일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 성실보다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당신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다고 이 세상이 감격해하며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성실은 기본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능력은 일을 개선시키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힘이다. 시키는 일만 잘하거나 남들처럼만 하는 것이 능력은 아니다. 시키는 일도 잘 못한다는 말을 계속 듣는다면 당신은 그 일에 맞지 않는다. 다시 한번 명심하라. 능력이 있다는 말이 열심히 성실하게 오랫동안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게 되면 시간에 비례한 대가만 받게 되죠. 일한 시간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효율적으로 일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죠. 돈과 친해져라 편. 국제선 항공기의 1등석 손님들은 모두 경제지를 찾는다. 반면에 2등석 손님들은 스포츠 신문이나 주간지를 먼저 찾는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 그것은 관심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봉급 생활자들은 대부분 경제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침을 튀기며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정치이거나 스포츠이거나 연예인들에 대한 것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신이 TV 앞에서 환호를 울릴 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TV 속의 주인공들임을 깨달아야 한다.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관심의 우선순위가 돈일 겁니다. 돈도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뜻일 겁니다.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나는 돈에 대한 욕망을 그럴듯한 명분이나 보람으로 위장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끼니 때우기도 힘들 만큼 보수를 받으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변론만 하는 직업이라면 그렇게 인기가 좋겠는가? 의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단만 해야 한다면 어떨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그런 직업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벌고자 일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로는 아름답다. 프로 선수는 돈 때문에 뛴다. 또 돈 때문에 뛰기에 프로가 된다. 더 많은 돈을 받고자 더 많이 노력한다. 프로에게 보수는 노력에 대한 대가일 뿐 아니라 자기만큼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자존심이며 명예이다. 먹잇감을 찾아 낮게 날면서도 자신이 높게 날고 있다고 착각하는 갈매기들은 바로 그 착각 때문에 먹잇감도 제대로 못 잡고 위선적인 아마추어가 되고 만다. 착각에 빠진 아마추어 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드물다.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자존심 때문에 벌레부터 먼저 잡아먹자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프로라고 자부한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가식을 버리고 프로가 되라. 돈에 대한 가식을 버리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돈보다 행복이 더 중요해? 당연하죠. 돈도 행복해지려고 버는 건데. 하지만 돈 벌려고 하는 행위를 속물 취급해버린다면 프로가 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돈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된다고? 편. 흔히 사람들은 나는 받는 돈만큼만 일할 것이며 그 돈은 내가 일한 시간과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같은 직종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일한다고 믿기에 남들이 받는 보수에 대단히 민감하다.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 대우도 같아야 한다고 여기며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사람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이 가졌던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그렇다. 졸업 후 정식으로 채용을 하고 싶다고 사장이 말할 만한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대부분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라도 즉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만 한다. 받는 대가가 얼마이므로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바로 그런 생각이 가난으로 가는 고속도로임을 명심하라.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 스테이시 가델라는 접시 하나를 닦아도 물기가 없었다. 그 자세가 눈에 띄어 입사 제안을 받았고 불과 5년 만에 본사의 마케팅 이사가 되는데 그 회사는 미국 외식업계 4위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였다. 에버랜드에서 티켓을 파는 등등의 평범한 직원으로 입사한 이은혜는 눈에 젖은 신발에 발을 동동대는 아이에게 자기 신발을 벗어줄 정도로 서비스에 투철해 입사 4년 만에 서비스 아카데미 강사로 전격 발탁됐다. 톰 피터스, 이 사람의 모든 책을 읽어라. 리치 칼튼 호텔의 한 여자 청소부가 어떤 자세로 청소에 임했는지를 소개한다. 그녀는 침대 보 접는 방식도 개선시킬 정도였고 말콤 볼드리지 생산성 대상까지 받았다. 자기 몸값은 그렇게 높이는 것이다. 당신이 일한 대가에 대한 법칙 2개가 있다. 첫째, 당신이 먼저 보여주지 않는 한 국물도 없다. 대가를 더 많이 받는다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세상은 절대로 당신의 그 각오를 먼저 믿어주지 않는다. 적토마는 홍당무가 없어도 잘 달린다. 둘째, 보상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처음에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사람들은 겨우 몇 개월 열심히 하여보고는 실망해 곧 일하는 본성을 드러낸다. 몇 시간을 일하고 얼마를 받는지는 잊어버려라. 일의 질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두어라. 몇 년 후에 받게 될 대우에 걸맞는 일 솜씨를 지금 먼저 보여주어라. 부자가 아니라면 가진 것은 몸과 시간밖에 더 있겠는가? 그것을 바쳐 일의 질을 높여라. 물론 투여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대가가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곧 많은 사람이 당신을 찾을 것이며 당신의 몸값은 저절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 그 몸값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의 종잣돈이 된다. 동료들의 야유와 시기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할 것이다. 콩쥐를 쉬게 하는 팥쥐는 언제나 있는 법이므로 무시하라. 적어도 5년 후에는 그들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20여 년 동안 수백 명의 직원들과 알바를 썼을 겁니다. 현재 운영하는 가게 한 곳에 알바가 10명 넘고 3곳이니까 한 4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알바들이 또 1년에 몇 차례 또 바뀌죠. 이 중에 기억에 남는 알바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알바들이 하는 생각은 난 일개 알바일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하는 거죠. 여기에선 알바비를 받는 만큼만 일을 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그때 열심히 일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속담이 있죠. 정말 10중 8구는 알바할 때 일하는 수준만큼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한다가 맞더라고요. 근데 몇몇 알바들은 앞으로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잘하겠다, 앞으로 정말 잘 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알바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인정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제 어디서 바뀌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이제 스카웃이란 큰 기업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 편. 지금 당신이 할 일은 미래에 무슨 일인가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정치, 문학, 역사, 종교 서적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부터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지식을 먼저 갖추고 교양을 닦으면 안 될까? 미국 프로야구 선수인 박찬호가 연습은 안 하고 교양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회에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만 미친 듯 하면 장담하건대 내년에는 벅찬 가슴을 갖게 된다. 이미 그렇게 몇 년째 살아왔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삶의 번호를 잘못 찍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어라. 새 길에서는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올 것이다. 가난한 삶을 따라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의 특성을 버려라. 군에서 나는 저녁에 도서관장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읽었다. 무협지는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제대 후에는 그 당시 가장 컸던 종로 서적센터와 도서관에서 책을 보았다. 성공에 대한 책들도 읽었지만 실전 노하우는 하나도 없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라는 뜬구름 잡기들이었다. 왜 사람들은 백만장자들의 특성만 배우려고 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도 공통적 특성이 있다. 내가 발견한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지난해에 말한 당신이 주는 돈만큼만 일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성은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조언을 그저 운이 좋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린다.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면 좀 더 이용하고 부려먹으려는 수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 세상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흥분하고 판단을 내린다. 자기가 가난한 것은 못 배웠기 때문이거나 남들보다 약삭 빠르지 못하기 때문이며 있는 놈들이 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우주에는 총 3201억 5983만 7647개의 별이 있다고 내가 말하면 믿지만 내가 알게 뭐야.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주의사항들을 말하면 믿지 않는다. 당신이 미래에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난한 친구들을 찾아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라. 그들의 말에 당신이 공감을 한다면 당신도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라. 큰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성공에 대한 책들 대부분이 실전 노하우가 없었다는 내용. 당신이 주는 돈만큼만 일하겠다는 생각에 자기 몸값을 높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공감 충만합니다. 나는 평등주의가 싫다. 나는 노동자와 농민이 게으르건 아니건 간에 모두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는 끔찍하게 싫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좋다. 노력은 멀리한 채 즐길 것 다 즐기고 쓸 것 다 쓰며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인간은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부자들은 우야감 조성하지 말라는 것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말들이다. 나는 내 딸들이 그런 남자를 만날까봐 걱정이다. 부잣집 자녀는 사회에서 출발할 때 이미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보조를 받는다. 가난한 집 자녀는 그런 것이 없다. 이게 무슨 기회의 평등이란 말이냐? 내 대답, 맞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를 알고 남들 놀 때 놀지 말고 남들 잘 때 자지 말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자신의 처지는 가난한 집 자녀인데 노는 것은 부잣집 자녀처럼 놀려고 한다면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과의 평등을 신봉하는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환경에서 더 많이 배출되어 왔다는 것도 알지 않는가? 재벌 가문이 아닌 이상 웬만한 부잣집 재산은 그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들에게 재산이 쪼개지게 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도 웬만큼 내게 된다. 결국 자녀 1인당 재산 규모는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궁핍을 모르고 자랐기에 쉽게 돈을 쓴다. 그 결과 그 부잣집 자녀들이 40대 초반이 되면 과반수 이상이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 당신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뀌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직접 목격하여 온 사실이다. 그리고 접대를 받지 말라 편. 접대를 관행으로 여기지 않는 집단은 적어도 한국계에서는 종교계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장사 사업을 하면서 부딪힌 갈등 중 대표적인 것이 이 뒤틀린 접대 관행. 접대 문화? 그게 문화냐? 이었다. 내가 파는 물건이나 용역이 가격과 품질에서 남들 것보다 우수하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구입을 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져도 요령만 좋으면 팔아 먹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었다. 그 요령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매 결정자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구워 삼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상대방이 내 애인이 아닌 이상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알아내서 상대로부터 호감을 받아내는 것을 아더매치한, 아니 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유치한 행위라고 단정짓는 고지식한 사람이다.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접대비로 사용할 금액만큼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내 생각은 이러했다. 내가 파는 물건이 남들에게는 없다면 접대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파는 물건이 남들도 파는 물건이라면 품질이 달라야 하며 품질이 다르다면 접대가 필요 없다. 내가 파는 물건과 비슷한 물건을 파는 경쟁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접대할 필요가 없다. 술 접대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강한 종교 집단의 물건을 판다면 접대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제공하는 용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면 접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접대를 해야만 상대가 구매를 해준다면 나는 더러워서 그런 장사는 하지 않겠다. 수많은 물품들과 서비스를 팔아보았지만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나는 영업사원에게 할당량이라는 것을 정해준 적이 없으며 영업사원의 봉급을 판매량에 비례시켜 결정한 적도 없다. 물건이 안 팔린다면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경영자의 책임이지 영업사원의 책임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었다. 내가 영업사원의 자질을 평가하던 기준은 얼마만큼 팔았는가가 아니라 판매 대금을 언제 얼마만큼 회사였으며 평상시에 채권회수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실천해왔는가, 제품에 대한 지식과 경쟁자들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였다. 영업사원 개인별로 접대비를 할당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으며 오직 영업부 담당 최고임원에게만 약간의 영업비를 준 적이 있는데 매출 700억, 800억 원 당시 그 영업비는 고작 100만 원 정도였다. 나는 오로지 식사 접대와 반주 정도 혹은 노래방 수준만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부장급 직원이 룸사롱 접대를 하였을 때 나는 그 부장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얼마 후 그는 사표를 냈다. 메탈리카의 노래 중 더 언퍼기븐에서 이런 가사가 나온다. 내가 느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나의 행동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질 않았다니 나는 전혀 자유롭지 않다. 나는 전혀 내가 아니다. 그는 끊임없이 싸워왔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 지친 몸으로 이제는 싸움을 포기하고 그렇게 나이 든 채 후회 속에 죽을 준비만 한다. 그 늙은이가 바로 나. 이 글을 읽는 젊은이들에게 지금 네가 침뱉는 대상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라. 젊었을 때 최루탄 가스를 맡아가며 기성세대에 분노하였던 새끼들도 4.19 세대들이건 6.29 선언 세대들이건 간에 세월이 지나 40대 50대가 되면 똑같이 똥개가 되어버리기 일쑤니까 말이다. 상대방이 고마운 마음에 하는 접대라고? 밥이나 얻어먹고 일찍 헤어져라. 상대방이 아마도 그 아내와 가족까지도 평생 고마워할 것이다. 세이노의 가르침 편의 인트로, 즉 맛보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해지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인생 최고의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장사나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이번 영상이 들을만 하셨으면 그동안에 제 장사와 관련 영상보다는 이번 영상을 좀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훨씬 더 배울 게 많습니다. 그냥저냥 들을만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대한민국에 장사하시는 모든 자영업자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